원금 손실 걱정 없이 돈을 2배로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고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을 전망하며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투자의 비결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누군가는 어떻게 안전하게 돈을 2배로 불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땅 따먹기 책의 저자이고 지금은 행크에듀에서 토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입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 중에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원금 손실을 걱정하지 않고 돈을 2배 이상 불리고 싶은 분이나 부동산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을 이해하고 빠르게 투자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아는 투자 방법 중 가장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무기인 내재 가치가 높은 부동산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게 제가 낙찰받은 부동산입니다. 근린 시설이에요. 근린 시설은 토지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땅이 이렇게 대로변에 이렇게 길쭉하게 붙은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그만 건물 있잖아요. 판넬로 지어진 이 건물도 있고, 그래서 땅은 6평이고요. 건물은 2.2평짜리예요. 이 물건을 보자마자 전 현장에 바로 달려갔어요. 보니까 이 부동산을 내가 낙찰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신권에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권에 입찰할 때 딱 5%를 더 써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하고 만나면 여러분은 6%를 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그럼 이 물건을 왜 낙찰받았느냐? 이 물건은 뒤쪽에 빌라 있잖아요. 그죠? 빌라와 합치면 대로변에 있는 상가가 되는 땅이에요. 제가 이 물건을 임장 갔을 때 이 대로변을 따라서 쭉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상가가 없는 땅은 딱 요 한 건이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 옆에 이 건물처럼 다 상가가 있더라. 왜냐면 대로변에는 버스도 다니고 여기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를 지으면 장사가 잘 될 것인데 이렇게 남겨져 있었다. 왜냐면 뒤편에 있는 빌라, 여기 상가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이 상가에 들어가고 싶으면 이 뒤쪽으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가가 2층만 있어도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여기 상가를 지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를 짓지 못하는 땅이고 여기는 빌라 같은 주거용 부동산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인 거죠. 그런데 제가 낙찰받은 이 땅을 같이 빌라와 합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낙찰받은 땅은 6평이고 빌라는 66평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임장하면서 여기 대로변에 있는 땅은 가격이 얼마인가 조사하니까 당시에 평당 2,500에서 3,00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뒤쪽에 있는 땅은 거의 반값밖에 안 돼요. 왜냐면 대로변에 있는 땅들은 이렇게 상가를 다 지을 수 있는데 이 땅은 빌라만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상가 월세가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낙찰받은 이 땅과 뒤에 빌라가 여기 지하 2개실 그리고 지상 1층 2개, 2층 2개 6가구인데 제가 이 6개를 다 사서 합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뒷땅이 앞땅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합치면. 그러면 평당 1,200에서 1,700만 원이 오르게 되고 합치는 순간에 66평을 기준으로 8억에서 11억 원이 그냥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땅을 당연히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낙찰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낙찰받고 제가 가만히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 저녁에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이 땅을 팔래요. 제가 낙찰받은 지 2달 됐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 한 건으로 그동안에 1년 연봉을 다 건져버린 거죠. 이 두 번째 물건이에요. 얘는 역시 서울에 있는 도로예요. 땅이 3평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1,400만 원에 감정평가가 되었었는데 유찰되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유찰되어도 별 큰 관계 없겠다 싶어서 350만 원에 입찰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4년 6개월 후에 서울 광진구청에서 땅을 팔아라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받은 보상 금액이 6,700만 원 정도 돼요. 350만 원 넣고 4년 6개월 만에 6,700만 원. 수익률이 1,800%죠. 저 혼자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이 물건을 추천했을 때 이 물건은 뭐냐면 이분이 5억 8,600에 낙찰 받으셨는데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여기가 보면 아마 이 정도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만큼 땅이 지금 이제 같이 경매에 나왔던 거죠. 도로도 없는 이런 오솔길 같은 이런 부동산을 5억 8,600에 근데 여기가 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로 이 부분만 보상받았다고. 전체가 한 200평 정도 되었는데 100평 보상받고 100평이 남았는데 이 보상 금액이 7억이에요.
그래서 이 보상으로 투자 금액을 다 회수하고 그런데도 아직 반 이상 토지가 남았다. 도로가 폭이 한 15m 정도 되는 도로예요. 이런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흐름해 보이지만 이런 땅들은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당연히 상가로 바꿀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겠죠. 오늘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되는 원리,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불확실한 환경에도 원금 손실 걱정 없이 수익 내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크릿 1.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되는 원리예요. 부동산 경매는 원리 분석만 잘 하면 되겠지. 열심히 임장하고 입찰하다 보면 좋은 물건을 낙찰받겠지. 계속 노력하면 수익 높은 부동산을 고르는 실력을 갖추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매로 수익 내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의 수는 17,00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근린 상가가 전체의 52%입니다. 여기에 경매 인구의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부동산은 이미 완성된 형태고 가격만 잘 파악하면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전체 경매 물건의 48% 시장에 참여해서 조용히 경쟁률 낮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되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의 내재 가치가 반영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건물은 굉장히 낡았잖아요. 근데 왜 비쌀까요? 건물은 낡았지만 거기에 허물고 다시 새 아파트를 지으면 가격이 오르니까, 높은 가격이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비싼 이유입니다. 근데 오래된 오피스텔은 반면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피스텔은 이미 주어진 만큼 최대한 높게 크게 지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새로 재건축하려면 그 다 허물고 기존에 있는 그 규모만큼 짓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오피스텔은 더 이상 잠재되어 있는 그런 내재된 가치가 약하다, 작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 되는 부동산을 찾는 그 핵심은 부동산의 내재 가치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보다 높은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만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빌라의 내재 가치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 빌라가 있고 또 여기 이 빌라가 있습니다. 이 빌라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빌라를 사시겠습니까? 여기가 방 구조가 어떤지, 어떤 빌라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시겠죠. 그런데 이 빌라와 이 빌라는 내재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는 좀 연한 노란색, 그죠? 여기는 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왼쪽은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여기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1종 일반, 한쪽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를 다 허물고 요 한 개뿐만 아니고 이렇게 합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허물고 건물을 지으면 4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그런 높이 제한이 따로 없어요. 지금 보면 여기 오른쪽 건물, 그죠? 빌라 보면 여기가 필로티 1층이잖아요. 1층, 여기 2층, 3층, 4층, 여기는 옥탑이니까 지금 최대한 다 지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낙찰받으면 그 순간에 이 건물의 잠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르기가 좀 어렵다 하는 거죠. 근데 얘는요, 이것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면 얘보다는 얘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를 살 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토지를 알고 사시면 훨씬 좋다 하는 거죠. 단독주택이에요. 여기가 이런 단독주택이 있고 이런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A를 사시겠습니까? B를 사시겠습니까? 그죠? 둘 다 흐름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모습보다 이 단독주택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죠? 새로 지어진 후의 모습이에요. 보면 여기는 건물이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 5층까지 반듯하게 지금 다 올라갔는데 여기는 어때요? 1층, 2층, 3층까지는 정상적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4층은요? 여기가 없어요. 그리고 5층도 더 없고. 그러니까 이만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일 때 우리는 A보다는 B를 선택해야 된다. 왜? 내재 가치가 더 높으니까. 세 번째 사례, 토지 지분이에요. 인천에 있는 대지인데 대지 지분이에요. 56평 중에 10평만 경매에 나온 거죠.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땅도 못생긴 땅에다가 앞편 건물은 그래도 뭐 지붕이라도 새로 되었는데 뒤에는 완전 폐가예요. 그죠? 폐가. 근데 이런 물건을 그것도 건물 매각 제외 대지 지분만 나왔어요. 이걸 누군가는 또 낙찰을 받아갔어요.
이 토지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여기는 4,000세대 가까이 되는 대단지 아파트의 출입구 중에 하나예요. 여기 출입구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이쪽 출입구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은 허름하죠, 그죠? 허름해.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 단지가 다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기는 당연히 상가자리예요. 그러면 내가 상가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땅을 비싸게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사면 이 땅을 나는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죠. 이 땅 낙찰받은 다음에 할 일 있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앞에 예시와 사례를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내재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부동산의 내재 가치, 이건 어떻게 정해질까요? 부동산의 내재 가치는 입지와 규제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입지 뭐예요? 부동산이 있는 그 위치. 여기 평택 지제역인데요. 지제역은 GTX 연장 계획까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만약에 같은 부동산이면 여기 지제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 여기 좀 떨어져 있는 여기보다는 훨씬 더 입지가 좋다. 왜냐면 여기는 이 부동산에 상가를 넣든 아니면 오피스텔을 짓든 빌라를 짓든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근데 이쪽 지역은요, 선호하는 지역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입지가 부동산의 내재 가치에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예요. 규제. 우리가 부동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걸 규제를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문화재 규제. 왕릉을 막는 그런 아파트에 대한 철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문화재 때문에 건물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한된다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는 당구장이나 노래 연습장 뭐 이런 것들이 입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거지역, 사람이 사는 이런 주거지역은 인근의 주거 생활에 방해되는 공장이나 모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그런 토지마다 이런 규제가 다 존재하는데 문제는 규제가 다 중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개의 규제가 다 영향을 받는 요 지역은 문화재 규제, 학교 규제, 그리고 주거지역에 대한 그런 규제가 다 적용되는, 규제가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 그래서 규제가 없는, 규제가 약한 그런 땅이, 그러니까 여기 주거지역이라도 여기 있는 주거지역이 얘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 그런 내재 가치가 더 높다. 그런 말씀인 거죠. 물론 입지가 더 중요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의 내재 가치에 따른다는 겁니다. 부동산의 내재 가치를 제한한 것은 입지와 법률적인 규제예요. 법률적인 규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건물의 용도, 그리고 건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이 법률적인 규제는 바로 토지에서 결정됩니다. 시크릿 두 번째,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부동산의 내재 가치는 입지와 토지의 법률적인 규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토지를 배우기 위해서 토지 강의료를 수천만 원 이상 들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고 더 어렵고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어도 비슷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토지를 공부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실전 투자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수많은 강의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동안 들었던 시중의 모든 토지 강의에서는 토지 규제 내용을 연관성 없이 나열식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엮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건 오로지 공부를 한 제 몫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걸 모르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토지의 그런 법률적인 규제를 한 그룹으로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그룹 1번은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그런 규제들. 두 번째 그룹은 건물의 용도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 그리고 세 번째는 건물의 규모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해 보자. 예를 들면 건축이 불가능한데 여기 건물의 용도를 체크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두고 이걸 그 토지를 볼 때 하나씩 적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인천에 있는 농지예요. 땅은 219평, 작은 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등산로 입구에 있는 거거든요. 보면 여기에 뭐 보리밥집도 있고, 그죠? 다 이런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이 빈 땅이야. 그럼 이 빈 땅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여기 이런 건물을 지어서 내가 장사를 하거나 임대를 주면 되겠다. 정말 좋아 보이는 땅이잖아요. 누군가는 5억에 낙찰을 받아 갔습니다. 근데 여기 토지 이름을 보니까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글자가 떠요.
이건 여기에 분류에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규제 중에 문화재 규제에 해당되더라. 그 문화재 규제를 보니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전화번호까지 적어줬다. 이 얘기는 이 전화번호를 적어뒀다는 얘기는 전화를 하세요라는 거잖아.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건축이 안 된대요. 지금 제가 2018년도에 탈퇴했잖아요. 이걸 어저께 제가 로드뷰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농사 짓고 있더라. 왜냐 농지니까. 그죠? 창고예요.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창고인데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 이런 큰 창고가 지금 2개나 경매에 나와 있다.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니까 여기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농업진흥구역 건물의 용도에 보존규제 밑에 농업진흥지역 밑에 농업진흥구역 여기 해당되다.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은 건물의 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보니까 여기는 농업용 창고만 가능하다. 농업진흥구역의 창고는 농업용 창고. 농업용 창고는 뭐냐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저장하거나 농기계,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고는 우리가 남에게 임대를 줘서 창고를 빌려주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만 보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만 알면 이제 용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앞에 보여드렸던 이 오래된 주택 신축하게 되면 잘렸잖아요. 얘는 1조건에 건물의 규모에 해당되는 1조건. 얘를 체크하면 얘는 이렇게 잘리고 얘는 안 잘리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내재된 그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은 이걸 처음에 제가 알았으면 제가 고생을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볼 때 내재 가치를 보려면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고 그걸 확인하면 돼요. 일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초보라서 부동산 가치 판단은 나중에 공부할게요. 투자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초보와 경매 법정에서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동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수익을 올리려면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에 있는 분야에 여러분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이런 부동산의 가치 판단하는 이런 실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경매 시장에 들어와도 이미 여러분은 경쟁에서 벗어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될까요? 부동산 전문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건축설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소개하고 건축설계사가 설계하고 공사업체가 완성한 건물이 임대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으면 그 누구 책임이겠어요? 공인중개사는 중개 수수료만 받으면 끝이에요. 고객이 그걸 사서 투자 성과를 내는 것은 본인의 수수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건축설계사는 설계비만 받으면 돼요. 그런 건물을 지으면 안 될 건데 생각이 들어도 설계비만 받으면 된다는 거지. 공사업체는요, 공사비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분들은 자기의 수수료, 자기의 그런 비용, 이것만 다 받으면 그 건물이 임대가 되든 분양이 되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전문가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런 투자에 대한 판단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같은 투자자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시크릿 3. 불확실한 환경에도 원금 손실 걱정 없이 수익 내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매수자가 정해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두 번째는 숨겨진 가치를 찾아 투자하는 방법. 세 번째는 개발 계획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낙찰받은 토지예요. 공유 지분 토지인데요. 지방에 있는 토지예요. 경매 물건을 보는데 우연히 이게 눈에 띈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도로에 붙어있는 이렇게 길쭉한 땅인데 그래서 손품으로 소유자들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이 뒤쪽에 있는 땅, 여기는 타인이 가지고 있고 요 뒤쪽에 있는 요 두 땅이 A, B, C, D, E라는 사람이 상속받은 그런 토지였는데 이 전체가 F라는 사람에게 이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더라고요. 근데 경매 나온 거 보니까 이 상속받은 토지인데 여기서 이 지분만 5분의 1 지분만 경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제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그려지더라고요. 왜냐면 요걸 이분이 다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얘도 소유권을 곧 이전하겠다. 그런데 이 지분이 현재 경매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분이 경매에 나오면 입찰을 하려고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신권에 받아버려야겠더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권에 그냥 낙찰 받았거든요. 낙찰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그 사이에 A, B, C, D 이 4명의 지분이 또 F가 다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F라는 분이 요 땅, 요 땅, 요 땅의 5분의 4를 가지고 있지만 제 땅 5분의 1이 여기에 끼어 있던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땅에 어떤 개발을 하려면 이 땅도 같이 이렇게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공유자 전원 모두의 동의를 다 받아요. 그래서 제가 낙찰받고 이분에게 연락했어요. 제 땅을 낙찰받았는데요. 사가세요 하니까 사가겠대요. 금액까지 협의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달래. 기다렸죠, 그냥? 잊어먹고.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또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로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소장을 하랬어요. 이걸 경매로 팔겠다. 경매 팔아서 돈을 나누어 달라. 제가 이거 4,10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날려보내니까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더라고. 가격 다시 협상하자. 그래서 아니 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대꾸도 안 하시더니 지금 소장을 하려니까 또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좀 미안하대요. 그래서 소장을 하려니까 협상했는데 사실 이게 세후 800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이런 물건을 제가 입찰을 안 하거든요. 원래는. 왜냐면 수익이 이 정도는 저는 너무 소소하잖아요. 근데 이거 했던 게 이걸 그냥 보니까 너무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현장 임장 안 가봤어요. 저는. 왜 가봐요? 그죠? 등기부 등본만 몇 개 떼보면 되는데 로드뷰하고 입찰 대리 서비스 업체가 있더라고. 7만 원인가 주고 제가 맡겼거든요. 등기 대리했던 법무사한테 30만 원 주고 제가 맡겼어요. 명도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하고 협상은 전화로 하고 제가 전화번호 적었으니까 전화 오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법무사한테 제가 서류 우편을 줬어요. 저는 모든 게 원격으로 하고 다 끝났어요. 이 자체가. 왜냐면 이런 물건들이 앞에 뒷땅에 개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또 들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사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상대방에 꼭 필요한 땅이라고 해도 낙찰받은 후에 사가라고 하면 잘 대응을 해주지 않아요. 네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근데 소장을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 소장을 들고 부동산 가서 물어보고 법무사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가서 물어보고 하니까 그 소장에 적힌 내용이 진짜거든.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이건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심각해진 거죠. 그때 상대방한테 욕심을 우리가 말이 부리지 않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제시하면 원만하게 협상이 됩니다. 두 번째, 숨겨진 가치를 찾아서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주택인데요. 토지가 22.99, 건물이 18평인데 감정평가 금액은 14억에 됐다고. 보면 토지가 14억이고 건물은 600만 원, 그죠? 근데 이걸 누군가 16억 원에 낙찰받았어요. 건물이 이만큼 가격이 싸다는 것은 굉장히 낡았다. 그죠?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 건물이거든요. 폐가처럼 보이는 이 건물에 16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이런 부동산을 여러분 같으면 낙찰받을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 주택의 숨겨진 가치를 보겠습니다. 경매에 놓을 당시 보면 여기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주택은 굉장히 낡았지만 지금은 낙찰된 후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 대학교 앞에 이런 건물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입지가 정말 좋고 흐름한 모습이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 수 있으면 가능한 거죠. 자, 이 낡은 주택이 13억 원이에요. 여기 보면 경기도 남양주에 걸린 주택인데요. 땅은 이번에 200평이 넘는 큰 땅이에요. 근데 이게 유찰되다가 누군가 13억 원에 낙찰받았는데 여기 앞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 뒤편에 있는 저기 부동산인데 여기는 문을 닫은 상가가 하나 있고 뒤쪽으로 돌아가면 이 주택이 딸려 있는데 주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13억 원에 낙찰받았다는 거죠. 왜요? 어떤 숨겨진 가치가 있을까요? 낙찰받은 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교회 뒤에 이 땅인데 지금은 이렇게 큰 건물이 들었었어요. 여기가. 보니까 여기 보면 뭐 오피스텔이 쭉 있고 그죠? 뒤쪽에는 연립주택이 또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33호 그러니까 총 54개 호실의 그런 건물로 변신했던 거죠.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땅이 단돈 13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신축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건축비도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이런 투자가 가능하나요? 꼭 신축까지 다 하고 나서 팔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내재 가치가 높은 그런 부동산은 낙찰받고 그대로 팔아도 되는 거죠. 그래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발 계획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낙찰받은 사례인데요. 여기에 경매에 나올 때 여기 주택, 그죠? 여기 주택하고 뒤에 있는 여기 그러만 창고 이렇게 경매에 나왔던 거죠. 근데 이걸 경매 물건을 보니까 여기 이 구거가 있는데 이 구거가 물이 흘러가요. 근데 물이 많이 흐르는 게 아니고 생활 하수 정도?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보면 물이 흐르니까 물이 고이니까 여름에는 또 뭐 파리, 모기 이런 것도 많이 끓잖아요.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인데 찾아보니까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개설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벌써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두었다가는 낙찰을 받지 못하겠다 싶어서 한번 유찰되었을 때 바로 입찰해서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고 잔금을 내기 전에 이제 가보니까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도로가 쫙 만들어진 거예요. 어때요? 이런 도로에 지금 여기 주택 있잖아요. 그죠? 이 주택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팔기는 정말 뭐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 땅을 팔 때도 정말 좋아 보이는 땅이니까 제가 여기 주택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어요. 제가 폰을 한 개 더 개설해서 전화번호를 넣고 이 땅을 올려두니까 하루에도 전화가 몇 통씩 오는 거예요. 왜냐면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팔았을 때 이게 2년 6개월 후에 매도를 했는데 수익이 2억 원. 대출을 80% 받았으니까 거의 7천만 원, 8천만 원 넣고 2억을 벌 수 있던 거죠. 이건 더 기막히는 거예요. 제가 토지 강의를 하다가 추천 물건으로 제가 소개했던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다가 추천 문건을 낼 때는 제가 입찰을 안 해요. 왜냐면 추천하고 제가 낙찰받으면 그 배신이자 배신. 그죠? 근데 수강생 외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어. 보니까 4억 8천만 원에 이 땅을 낙찰받았어요. 근데 보면 여기가 이천시청이거든요. 여기 앞에 이천 중리지구라고 사업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이고 저는 이걸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가 다 개발되고 여기 역세권이니까 개발하고 나면 이 땅은 분명히 개발 압력이 있다. 여기 누군가는 여기다가 어떤 개발을 하려고 여기를 탐을 낼 것이다. 그래서 정말 좋아 보였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보다가 이걸 어떻게 되었지 싶어서 떼보니까 1년 5개월 후에 매도를 했는데 9억 1,700만 원에 이 땅을 매도했더라고요. 낙찰받은 분이. 2년도 되지 않아서 거의 뭐 2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배에 가까이 매도를 했던 걸 봤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 계획으로 가치가 오르는 부동산을 어떻게 찾나요? 나만의 보물 지도를 만들어서 활용합니다. 이렇게 요런 개발 계획 도면은 여기 위성 지도에다가 그냥 겹쳐보는 거예요. 겹쳐서 보고 여기가 역세권 지구로 예정되어 있고 여기는 또 아파트 단지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단지 내 상가도 가겠지만 주위에 뭐 음식점, 커피 이런 것들은 다 주변에 주차가 편한 그런 공간에 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개발 압력이 있을 것이고 여기가 개발 진행되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이건 기정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나만의 보물 지도를 만들어서 이걸 한 장 가지고 있으면 이 지역에 나오는 경매 물건은 모두 다 제가 판단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 위성 지도만 보고 올 때 저는 이걸 보고 가치 판단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투자는 월세도 안 나오고 돈만 묶여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던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묶인 게 아니라 돈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현명한 투자자는 시간의 힘을 믿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오르는 부동산을 사두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 가지고 있어도 돈은 불어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분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이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번 건 아니에요. 시간의 힘을 빌려서 돈을 번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동산 경매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이제 부동산 그 내재 가치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남은 일은 돈 버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그런 시크릿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성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이 내용을 보고 이제 희망에 찬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몇 분은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좀 다뤄서 다소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경매에서 높은 그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이런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눈을 가지면 토지뿐만 아니에요. 토지가 되었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든 아니면 건물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면 제가 다 투자해서 돈을 벌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때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그걸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 방법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가치를 알아보고 먼저 적용해보는 그런 분들이, 최소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